로스트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혹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 영상, 사진, 음악, 그림, 책 등의 미디어들입니다. 대개는 보관이 허술해서 혹은 실수로 분실되는 바람에 영영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로스트 미디어들 중에는 중대한 범죄나 끔찍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잊혀져야만 하는 미디어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다크 로스트 미디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런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35년 3월 뉴욕에 있던 한 법정에서는 어느 남성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고 깡마르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이 남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온화한 인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최소 1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었던 연쇄 사건의 주범이자 미치광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버트 피쉬입니다. 1870년에 태어난 그의 본명은 해밀턴 하워드 피쉬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알버트 피쉬라는 이름은 사실 그의 본명이 아닌 다른 형제의 이름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3명의 형제자매를 두고 있었는데 그중 2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고 다른 일가 친척들 중에도 비슷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알버트는 20대 시절부터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이는 그가 가정을 꾸린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빗나간 취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남을 괴롭힐 때 극도의 쾌락을 느끼는 취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지나치게 발현되어 알버트가 연쇄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의 피해자 대부분의 연령대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사건 수법 또한 잔혹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거의 정신 이상자 수준의 범죄 행위를 보였음에도 의외로 영악하여 수사망을 잘 빠져나갔는데요. 경찰에서는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알버트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기사를 신문에 냈고 예상대로 그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 중 한 명인 그레이스 버드의 가족에게 직접 작성한 편지를 한 통 보냈던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편지를 역추적하여 그를 체포했고 조사 결과 알버트가 범인이었음이 확인됩니다. 재판정과 배심원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님을 알았지만 모두가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되는 괴물로 생각했고 결국 전기의자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알버트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자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며 당시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전기의자형을 당하게 되었던 알버트는 마지막에 자신의 변호사에게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사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처형을 당하기 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자신이 하고 싶던 말을 길게 써서 변호사에게만 편지로 남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말을 언론에 공개해달라는 부탁이었다는데요. 그러나 변호사는 그의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알버트의 편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록 그동안 변호사를 하며 여러 범죄자를 만나봤지만 내 평생 이렇게 더럽고 혐오스러운 내용의 글은 자기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란 이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버트는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편지를 한 장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편지 역시 끔찍한 내용으로 적혀 있었던 것을 보면 변호사에게 남긴 편지 역시 마찬가지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편지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버려졌거나 혹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토크쇼가 하나 있습니다. 모리쇼라는 이름의 토크쇼인데요. 진행자 모리 포비치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토크쇼입니다. 1991년부터 진행되었던 이 토크쇼는 2022년까지 31시즌이나 방영되었으며 에피소드의 수만 해도 5,500여 회가 넘어가는 양을 자랑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소재의 이야기들도 진행되었는데요. 아마도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친자 확인 검사 코너로 친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밝혀주는 코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까지도 자주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할 다크 로스트 미디어가 이런 친자 확인 검사 이야기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90년대 초반 모리쇼에 출연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지니 피터슨이었는데요. 그녀는 어느 범죄자에게서 살아남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나이트 스토커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리처드 라미레즈였습니다. 리처드는 최소 15명 이상의
남성의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였는데요. 이날 지니를 초대한 토크쇼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모리가 그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리처드 라미레즈로부터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날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녀가 느끼는 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평범한 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쇼의 중반에 놀라운 영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 범죄자 리처드 라미레즈가 모리쇼에서 인터뷰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전에 방영된 모리쇼 에피소드에서 모리가 교도소에 수감된 리처드와 원격으로 연결하여 그와 인터뷰를 나누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방영된 에피소드의 촬영분 중에 리처드 라미레즈가 등장한 장면만을 편집해서 지니 피터슨과의 토크쇼 중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니가 리처드에게 당할 뻔한 피해자였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 기억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범죄자의 영상을 내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리처드 라미레즈의 인터뷰 내용 역시도 문제였는데요. 그는 당시 모리쇼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며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 그다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출연한 지니 피터슨에게 갑자기 쇼 중간에 나온 이 장면은 크게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진행자 모리는 이 장면 이후에 리처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시간이 흐른 뒤라는 점을 감안하기도 해야겠지만, 피해자를 불러 범인의 뻔뻔한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은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쇼의 제작진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깨달았거나 혹은 일부에서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인지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모리쇼의 에피소드들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라미레즈가 출연했던 1991년 8월 20일의 방영분은 완전히 삭제되었거나 비공개되어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지니 피터슨의 에피소드 중 자료 화면으로 공개된 리처드의 일부 인터뷰만 영상 클립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전체 녹화분을 소장 중일지도 모르겠네요. 이탈리아에 위치한 곳인 카발레세, 이곳에는 관광객을 위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키 휴양지였던 만큼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화롭던 관광지에 비극적 사고가 벌어진 것은 바로 1998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케이블카가 설치된 계곡을 지나던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 소속의 프라울러 공격기였는데요. 해당 비행기 안에는 4명의 대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들의 임무는 바로 전파 방해를 피하기 위한 저공 비행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상시 고도보다 더 낮게 나는 것이었고, 이 저공 비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후 3시경 비행기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케이블카의 와이어와 기체가 충돌한 것이었는데요. 단단한 소재로 된 케이블카의 와이어와 시속 800km가 넘어가는 속도로 부딪혔으니 비행기의 기체 일부가 찢어지게 되었고, 결국 비행기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른쪽 날개와 꼬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연료가 누출되는 상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들이 탑승한 비행기는 아비아노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비극적이게도 케이블카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케이블카의 조종사 1명을 포함한 탑승객들이 약 80m 아래의 땅에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케이블카의 차체가 전부 찌그러진 상태여서 피해자들의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발표에는 피해자의 수가 14명이었지만 이후에 수습되고 정확하게 발표된 수는 19명이었습니다. 조종사까지 포함해 20명의 인원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고 이후 해군 범죄수사대인 NCIS와 해병대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대원들이 기소되었는데요. 이 중 가장 책임이 컸던 두 사람은 바로 조종사 리처드 애쉬비 대위 그리고 항법사인 조셉 슈바이처 대위였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일어난 경위에 대해 해명했지만 조사팀의 결과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에 비행기의 내부를 대원들이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행기를 조종할 당시 조종에 집중하지 않고 태만한 상태에서 사고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조사팀은 이 사실에 대해 대원들에게 추궁했지만 처음에 4사람은 모두 촬영 자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비행기 내부에서 특정한 포장지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캠코더에 들어가는 테이프의 포장지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공군 기지에 비상 착륙을 했었던 그날 나머지 2명의 대원은 비행기 바깥으로 바로 탈출했지만 앞서 말한 리처드와 조셉 데이 2사람은 이상하게 비행기 안에서 늦게 나왔다는 것이었는데요. 보통 비행기 사고가 벌어지면 폭발 위험이 있어서 사고가 난 비행기에선 바로 나와야 된다는 수칙이 있음에도 이 2사람은 이상하게 늦게 나왔다는 진술이 다른 2명의 대원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조사팀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도 2사람을 추궁합니다. 결국 항법사 조셉 데이는 이 점을 인정하고 사고 당일 캠코더 촬영이 있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분명 그날 촬영된 테이프 안에 사고가 벌어졌을 당시의 일이 상세히 촬영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강력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해당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2사람은 테이프를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왜 테이프를 태워버렸냐는 질문에 해당 테이프 안에 바깥 경치를 바라보면서 잡담을 나누고 서로 웃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큰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웃고 떠드는 모습이 비춰지면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당연히 이들의 답변은 많은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바로 테이프에 이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서 테이프를 급히 불태워버렸고 웃는 장면이 찍혔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조사팀은 여러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진행하고 이들이 사건 당시 캠코더를 촬영했으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테이프를 불태웠다는 점까지 전부 포함하여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1년 후에야 군법회의가 시작되었는데요. 2사람이 벌인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테이프를 불태운 것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리처드와 조셉 데이는 결국 불명예 전역 처리가 되었는데요. 당시 배심원의 절반이 전투기 조종사로 구성되어 있어 선고의 형평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상 케이블카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는 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불태워진 테이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그날의 진실은 결국 이들이 무덤까지 가져갈 듯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외에도 많은 다크로스트 미디어들이 존재하는데요. 또 다른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져야만 했던, 잊혀져야만 하는 다크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